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2명을 살해한 이기영이 경찰 조사에서 집주인 여성에 대한 살해 고의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기영은 경찰 진술에서 다투던 중 죽일 목적으로 둔기를 던졌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0대 여성이 사기죄로 재력가 행세를 하며 자신이 고용한 가사 도우미 등에게서 거액을 가로챘습니다. 금융이나 세금 관련 업무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은 재력가 행세를 한 여성의 거짓말을 믿었습니다. 입주를 한 달 앞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 점검 날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곳곳에 떨어진 인분과 담배꽁초 등을 발견한 겁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우, 오늘 너무너무 춥습니다. 아침에 영하 15도 이상으로 그냥 내려갔다 그래서 아우, 저도 얼마나 추웠는지 말이죠.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LG U+가요, 이 사내 비혼 직원에게 결혼하는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이 똑같은 혜택을 제공키로 했답니다. 결혼 축하금, 휴가, 이런 거 말이죠. 이 혜택을 받게 된 1호 직원 한 40대 남성이라는데요. 만약 추후에라도 결혼하게 된다, 이 토해내게 하는 건 아니고요. 추가 지원을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걸 놓고 이 저출산 장려가 말이 되냐 하는 비판론도 있고, 공평해서 좋다 하는 찬성론도 이렇게 엇갈리던데 말이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사반 보면서 힐링하는 새댁이에요. 육돌이 울신랑 사랑해 하신 김수진님, 이번 주에 꼬마 김밥집 오픈합니다. 긴장됩니다. 대구 다사 꼬마 김밥집 대박나라 응원해주세요 하신 소담 튜브님, 카타르 파병 간 우리 아들 이명한 몸 건강히 잘 돌아와 하신 정미경님, 2022년 끝자락에 13년을 함께 산 강아지 짱이를 떠나보냈습니다. 너무 힘드네요 하신 제이님, 사랑하는 쌍둥이 조카 박민지, 박민서 의정부 부용초등학교 졸업 축하해 하신 박혜영님, 언니 윤순정, 형부 권오훈 부부의 무사 출산을 기원합니다 하신 윤다다님, 그리고 곽상준님, 신명희님, 박선미님, 시애틀의 한나님, 필리핀 보홀 여행 가셨다가 귀국 못할 뻔하셨던 박민영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바 유세이 6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때마침 천사가 내려왔다입니다. 자, 오늘은 미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저기 멀리 뭔가가 보입니다. 아하, 횡단보도 북판에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신지 천천히 걷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 차들 막 쌩쌩 지나가. 지금은 일단 빨간불이에요. 다행히. 그런데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황. 하필 그때 또 파란불로 바뀌면서 차가 지나갈 뻔했지만 한 젊은이가 그 어르신을 저렇게 업고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자, 어르신을 기다려준 차들도 고맙고, 무엇보다 저 어르신을 들쳐 업고 건너간 청년, 아주 훈훈하네요. 네,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 능곡역 부근에서요, 이 걸음이 느린 노인 한 명이 횡단보도 중간에 멈춰 있는 걸 이 블랙박스 차량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운전자는 노인이 횡단보도를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잠시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잠시 뒤에 이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긴 했는데 여전히 노인은 힘들게 길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간 그때 한 청년이 나타나서 이 노인을 번쩍 업더니 횡단보도를 건네준 겁니다. 다른 행인들도요, 옆에서 힘을 보탰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시죠. 자, 심야 버스를 타고 가는데 한 학생이 교통카드를 찍었더니 잔액이 부족합니다 라는 거죠. 진짜 돈이 없었는지, 저 기사님 죄송합니다, 다음 정류장에서 그냥 내릴게요 했다는 거죠. 순간 한 아저씨 등장. 그거 얼마면 되겠어 하면서 이 친구 포함해서 앞으로 2명만 더 태워주세요. 요즘 너무 춥잖아요 하면서 현금 10,000원을
요금통에다 탁 내고 이 아저씨 멋지게 다음 정류장에서 하차. 아, 교수님. 심야버스 요금이 한 2,650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연자 말로는 저 10,000원 투척하고 가신 저 키다리 아저씨 대리기사였던 걸로 추정한다는데 아, 정말 인류의 뿜뿜입니다, 진짜. 예? 정말 저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저런 분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사실 이 사건 반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연초부터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건들로 많이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저런 사건들이 그래도 이 사건 반장에 이 상당히 지금 여기가 좀 춥거든요. 그런데 뜨뜻한 그런 온기를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예, 공조 좀 틀어주세요. 아, 요즘 추워요. 예, 좀 솔직히 좀 춥습니다. 여기 외풍이 심해가지고 스튜디오가 오픈 스튜디오라서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리고 또 저런 훈훈한 사연 들으면 또 따뜻해지고 또 진짜 짜증나는 사건 보면 열받아서 또 따뜻해지고 두 번째 뉴스 가보죠. 기막힌 실제 상황입니다. 자, 영상부터 보시죠. 자, 눈 내리는 고속도로. 아, 도로는 꽁꽁. 그런데 경차 잘 보세요. 너무 빨라 속도. 결국 미끌하더니 이 3차선, 2차선, 1차선. 아이고 세상에. 근데 그 와중에 추돌은 없었습니다. 그걸 피했어요, 백 변호사님. 이야, 진짜 정말 저는 일단은 지금 운전의 위험성을 설명드리기 전에 오는데 이거를 왼쪽으로 틀어서 피해갔어. 위험성 얘기를 하기 전에 저 차를 피한 블랙박스 차량 정말 대단하네요. 일단 이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분께서 택시기사분입니다. 아, 그래요? 운전을 굉장히 지금 눈 오는 거에 맞게 속도도 조절 잘하고 그래서 저는 돌발 상황에서도 잘 피해 가셨던 것 같은데요. 지난 12월 21일 저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겨울에 눈 많이 왔잖아요. 예. 작년에 눈 많이 왔습니다. 그 눈이 올 때 보면 도로에 보면 도로를 보면 도로는 다 녹은 것처럼 보여요. 차들이 많이 달리니까 다 녹았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블랙아이스라고 하잖아요. 예. 눈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미세하게 얼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굉장히 추워서요. 그렇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을 하실 때는 특히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뭐 속도를 그렇게 많이 잘 안 내니까 특히 최소한 20-30% 이상 정도 감속 운전을 하셔야지 그게 아니면 뭐 어차피 앞에 뻥 뚫렸는데 하고 가다가 조금 전에 보셨던 경차처럼 차가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영상 보시는 분들 눈 올 때는 꼭 감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상 이어서 보죠. 자, 깜깜한 국도 1차선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밤. 자, 그런데 말이죠. 저 맞은편에 뭔가가 오는 것 같아. 설마 영주에 아이고 세상에. 와, 아이고 중앙분리대 차는 피했지만 분리대와 그래도 세상에 차량이랑 정면 충돌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양 변호사님? 저거 피한 게 정말 극적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갓길에 부딪히긴 했지만 예. 저희가 강원도 영월에서 태백가로 국도랍니다. 동강대교 막 넘어서라고 하는데 그쪽 지역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낮에도 굉장히 구불구불하고 경사도 있고 산길이 많아서 거기를 역주행에 오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 그럼요. 밤중에 정말 진짜 저보다 훨씬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비껴서서 정면 충돌은 피했고요. 또 저 역주행했던 차량 특정도 가능했다고 하니까요. 역주행한 차량 사연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게 뭐 좀 운주를 한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로 이어가죠. 교수님, 기준이 뭐예요?입니다. 한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정말 하소연 글이라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조부상, 할아버지상, 출결 인정 안 된다고 하신 교수님. 자, 그런데 바로 아래 문장 주목해 주세요. 강아지 임종을 지킨다고 이 교수님 휴강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학생이 할아버지 빈소 지킨다고 하니까 야, 너 이거 무조건 결석 딱 해놓고 본인, 교수님은 반려견 보내야 된다고 휴강. 사람이 개보다 못한 겁니까? 네, 이 작성자도 좀 황당해하면서 글을 올린 것 같은데요.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학생입니다. 이 담당 교수에게 조부상을 당해서 수업에 못 가게 됐으니까 혹시 출석 인정이 되겠냐 이렇게 문의를 드렸는데 이 교수가 단칼에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학과 사무실에도 문의를 해봤지만 이 조부상 부분은 교수 재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런 대답만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게시자는 하는 수 없이 수업에 들어가는 편을 택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어느 날 이 융통성이라고
치고는 없어 보였던 이 교수가 이 학생들에게 휴강 통지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교수의 반려견 사망, 반려견 임종을 지킨다고 이 수업을 건너뛴 거였습니다. 자, 이 사연 관련해가지고 우리 오윤성 교수님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나한테 저거 질문 좀 꼭 해주소. 딱 이렇게 할 말이 얼마나 많으시면.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제가 이걸 보니까 교수님 기준이 뭐예요라고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하는 질문인 줄 알고. 나중에 이제 보니까 이제 예. 이런 사연인데요. 예. 원래 이 학교마다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결석을 인정을 해주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상식적이죠. 근데 아마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그 강의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는 그것도 인정을 해줄 수 없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교수 재량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죠. 그 남의 연병보다 자기 곧불이 더 중요하다. 우리 옛날에 내려오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집 반려견이 이 학생의 할아버지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구나 저런 상황에서 휴강 이유를 우리 반려견 사망으로 인해서 휴강한다라고 얘기한 거는 조심스럽게 추정해 보건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게 사실 상식선에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슈가 되는 뉴스거리니까 사건 반장까지 토픽으로 뽑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본인은 아시겠죠. 본인 얘기인 거. 자, 다음 뉴스 가보죠. 밤새 엄마 돌본 1살 아기입니다. 자, 화제가 되고 있는 해외 영상인데요.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저 누워있는 엄마 옆에 요 녀석 1살 아기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물병을 집어들더니 엄마한테 쪽쪽 저렇게 빨리죠. 심지어 그 고사리 손으로 엄마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엄마한테 장난치냐고요? 아니요. 코로나 걸린 엄마가 기진맥진하니까 세상에 저 1살짜리 애가 뭘 안다고 엄마 간호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저렇게 포착이 된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백 변호사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저보다 낫네요, 일단. 아니, 오늘은 스튜디오에 난방 대신에 이 사연으로 따뜻하게 해주려는 것 같은데 저게 중국 남부 푸젠 성향 가정집에서 촬영된 베이비캠 영상입니다. 진짜 1살이 완전 애기잖아요. 네. 저 아기가 평소에 엄마가 자기한테 이렇게 물을 먹여주던 걸 유심히 관찰을 했는지 이제 아이에게 이제 엄마가 물을 줄 때는 보통 물 온도도 좀 체크를 하고 하잖아요. 실제로 자기가 먼저 물을 마셔봅니다. 아, 세상에. 엄마 먹어도 되나 하고 마셔보고 그 다음에 저렇게 엄마한테 주는데요. 저 엄마가 지금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아이하고 격리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아이고야. 열이 40도까지 펄펄 끓고 거의 몸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픈 상황인데 저 아이가 엄마가 아픈 걸 보고 엄마가 자기 했던 거를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 이불까지 덮어주는데요. 저 딸의 모습에 엄마가 너무 감동해서 이게 온라인에 이 조금 전에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 정말 폭발적인 인기라고 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이어가죠. 결혼 전 학벌 속인 아내입니다. 자,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이죠? 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일단 결혼 3년 차고요. 아이 1명을 둔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이 소개팅 때 아내가 자신이 신촌에 있는 유명 사립대를 나왔다 이렇게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학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아내는 나는 그런 거 잘 안 해봐서 몰라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대답하고 넘어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결혼 한 달을 앞두고 이 아내가 자기는 사실 그 대학 나온 게 아니라 다른 지방대를 나왔다 이렇게 고백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게시자가 도대체 그동안 왜 속인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내는 속인 게 아니라 당신이 소개팅 때 잘못 들은 거라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성은 아내와 그동안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그럼 그동안 내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왜 정정하지 않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내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서 정정 안 했다 이렇게 대답을 아이고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내가 자기가 말실수로 오해를 산 건 맞지만요. 이 결혼 전에 다 고백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당신은 결혼을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이 남편은 어쨌든 결혼하긴 했지만 이걸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난다면서 사연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Put Your Hands Up Time.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아내 쪽입니다. 아니, 결혼 한 달 전에 거기 지방대 나왔다고 말했잖아. 그리고 분명 오빠가 잘못 들어놓고서 왜 날 나쁜 여자 만들어? 아, 그럼 그때 파혼하든가 왜 애까지 낳아놓고 급발진이야, 동그라미.
아, 이거, 야, 어. 제가 좀 별난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 어제서부터 계속 저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편 쪽. 당신 그때 카톡에 신촌에 있는 학교라고 했잖아. 그거 아직도 남아 있어. 이제 와서 왜 난리냐고?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 어이가 없어 그런다. 왜? 떴냐 X? 아, 되게 소심하게 올리시네요. 우리 이 기자의 저 소심한 X.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 변호사님. 예. 예. 저는 이 남편 부럽네요. 왜요? 다른 게 아니라 본인은 찔리는 게 하나도 없나 봐요. 결혼 전에 뭐 거짓말을 했다거나 결혼 전에 아내가 알았으면 좋지 않을 만한 일이 하나도 없구나.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이 학교 게다가 뭐 학교를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대학을 얘기를 했다는 거 가지고 결혼까지 한 상태에서. 왜냐하면 그런 어떤 걸 떠나서 교제 기간이 있었으면 그 사람에 대해 나름대로의 뭐 호감을 가졌고 뭐 평가란 말이 뭐하지만 평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흔들림이 없었으니까 결혼까지 했잖아요. 이제 와서 자기는 거짓말한 거 하나도 없을까? 저는 저 같으면 못해요. 감이 찔려서. 알겠습니다. 예, 교수님. 이 여성이 이 남성을 좋아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결혼하기 한 달 전에 고백을 한 거는 이건 시점이 되게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결정적인데 만약에 그것을 끝까지 숨겼다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난 뒤에 알았다면 이 남성의 말이 맞을 수가 있는데 이 여성은 한 달 전에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남편으로서는 그때 본인이 이거는 거짓말해서 나는 결혼 안 하겠어라고 하든가 그것을 결혼을 갖다가 했다면 지금 아이까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다? 이 남편이 약간 실정이 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결혼을 갖다가 결심을 했을 거 아닙니까? 주례 앞에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끔 사랑하겠느냐 했을 때 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팥뿌리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버드 대학에 있는 그 로버트 윌딩어 교수가 2023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나온 결과인데 부와 명예와 학벌이 아닌 따뜻한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사람들과 따뜻한 의지할 수 있는 그 관계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이는 무슨 죄가 있어요? 둘이서 그런 그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 이 남성 왜 이런 마음이 올라오게 됐는가 그 원인을 갖다가 자기가 객관적으로 관찰하시고 좀 마음의 정리를 하실 필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백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저는 X 쪽을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결혼 한 달 전이었잖아요. 네. 그 기회 비용이 너무 커 포기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냥 하고 그냥 이런 간 측면도 있지 않느냐. 예? 그 결혼의 중요한 요소였으면 그때 파혼을 해야죠.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양절 변호사랑 좀 다르게 이 남편이 부럽진 않은데 사실 뭐 아내가 어느 대학에 나왔는지 그게 물론 결혼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겐 굉장히 결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속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아내가 자유롭긴 어렵겠습니다만 어쨌건 결혼 한 달 전에 이 남편이 오케이 했잖아요. 그때 오케이를 안 하고 만약에 지금 3년 만에 그걸 알았다. 그럼 저는 이건 이혼 사유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3년 동안 애 낳고 잘 살다가 갑자기 지금 급발진을 하면 그동안은 왜 같이 사셨죠? 좀 그래서 물론 아까 앵커 말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는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결정했잖아요. 지금 와서 그 사유로 다시 또 끄집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나요? 자, 우리 이 기자의 개인 의견 너무 네. 예, 아니 근데 학벌을 높였든 낮췄든 이게 그 인생에서 굉장히 큰 부분인데 이걸 속였다는 게 일단 저는 좀 무섭고 괘씸할 것 같은데 어쨌든 덮고 결혼을 했잖아요. 그래도 두고두고 괘씸하고 화가 날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얘기를 꺼냈을 때 아내가 그때그때 다 납작 빌거나 아니면 내가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랬다고 좀 말이라도 예쁘게 하거나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니까 이 사연자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요. 맞네. 그러네. 네, 그거 학벌 말고 딴 걸 또 속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여자는 이것저것 맨날 막 속이는 사람이구나 하겠지만 다른 건 지금 얘기가 없잖아요. 남편이 실정이 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도 좀
네, 가족분들께서는요, 되게 의견이 좀 많이 갈리셨는데, 코코님이 학벌이 중요하냐, 사랑이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비님은 또 그게 뭔 상관이냐, 이제 와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정님도 거짓말은 잘못이지만 결혼해서 사는데 그쯤은 이해해줄 수도 있지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로즈님은 학벌 같은 걸 속였으면 일상에선 다반사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판단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죠. 자, 충북 청주 사시는 김현아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이 따님 채윤이가 월곡 초교 4학년 졸업 월반을 했죠. 축하드립니다. 자, 그런데 채윤이 담임 선생님 4학년 2반 조은경 선생님 칭찬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보시죠. 세상에 보시는 것처럼 반 23명 반 아이들 전부의 1년간 모습을 담은 앨범을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학생들한테 나눠주셨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으셨다고 해요. 야, 세상에 이런 선생님도 계시는군요. 나는 배우다. 나는 배우다. 사포닌 과학을 배우다. 더 루트 RG3. 자사 고려 활기 홍삼 대비 10배 더 높아진 RG3 함량. 사포닌과 과학의 건강한 만남. 사포닌 과학으로 건강을 배우다. 건강을 채우다. 더 루트 RG3. 비티진. 잘 나왔어 정말. 두 명을 살해한 이기영이 경찰 조사에서 집주인 여성에 대한 살해 고의성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기영은 경찰 진술에서 다투던 중 죽일 목적으로 둔기를 던졌다며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기영에 대한 수사 상황을 정리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 전 동거녀, 그러니까 살해한 동거녀를 강에 버렸다고 했는데 강가에 강변에 묻었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어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기영은요, 지난해 8월에 이 전 여자친구를 8월 새벽에요, 차량용 루프백에 이 시신을 담아서 공릉천변에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경찰은 이 기존 진술에 따라서 시신이 포구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수중수색과 공중수색을 위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돌연히 이기영이 사실 시신을 강가에 버린 게 아니라 땅에 묻었다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겁니다. 자, 교수님, 지금 제가 이 속보를 계속 챙기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저 보시는 것처럼 파주 공릉천 일대를 경찰들이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저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말이죠. 이 추운 겨울날. 자, 교수님. 그런데 말이죠. 이 말을 이랬다 저랬다 자꾸 이러는 것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함인가? 무슨 의도일까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수사 혼선도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부터 이기영이가 그 전 여자친구의 시신을 그쪽에 유기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사전적 의미에서 유기라고 하는 것은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유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매장을 했다라고 말을 이제 바꿨죠. 그러니까 이제 시신을 어디에 묻었다라고 하는 그 위치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확한 것은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 수사에 혼선을 준다라기보다는 수사 상황을 자기가 조절하면서 그 상황을 본인이 즐기고 우월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이기영 사건 같은 경우는 택시기사 시신이 이제 자기 여자친구에 의해서 발견됨으로써 이것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인데 범죄학적 측면에서는 새로운 연구 대상이 등장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지금 뭐 영상 보신 것처럼 경찰이 계속 공릉천 일대를 수색 중인데 뭐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신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의 진술을 기초로 해서 파주시 공릉천변 일대를 경찰이 이제 샅샅이 수색하는 과정이었는데 이기영이 이제 시신을 매장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변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수색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해당 장소에 수색견을 투입한 상태인데 수색견이 반응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반응을 보인 것이 시신이 이제 발견이 돼서 반응을 보인 것인지 시신에 반응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고요. 다만
지금 날이 너무 춥죠. 그래서 땅이 좀 얼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신을 바로 찾는 데는 좀 경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사건 반장 진행 중에라도 속보가 들어오면 그 시신을 찾았다라는 속보가 들어오게 되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일단 뭐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요? 시간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지금 이기영에 대해서 이 전 여자친구 이 살해와 관련된 진술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집안의 구조라든가 아니면 범행 도구와 관련된 진술들과 집안을 이 분석을 해보니까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수사 기법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기영은 그냥 생활비 문제로 다투다가 둔기를 던져서 살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과 이 구조를 비교해보니까 그러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 시신을 발견을 하게 되면 본인의 진술과 다른 상태, 범죄 증거 같은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동기를 유추할 수 있는 그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3억 계약서. 이게 무슨 소리죠? 네, 두 사람 사이에 역대 계약서가 있었다는 의미인데요. 이 경찰이 채무 계약서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기영이 전 여자친구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린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해당 계약서가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계약서에는 이기영이 돈을 갚기로 한 시점이 특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검토는 받지 않은 서류로 보이고요. 다만 이기영이 언제 이 계약을 했는지는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돈을 갚을 날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당연히 돈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런 심리였을까요? 뭐 그럴 가능성도 우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것이 뭐 공정을 받거나 하는 그런 어떤 법적 검토를 받은 것은 아니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그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새로 발견된 상당히 의미 있는 증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 3억 계약서를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채권자, 채무자에 대한 뭐 어떤 사인이라든가 도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경찰은 정확한 그 살해 동기와 이 3억 계약서라고 하는 것이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 억대의 금액을 언제 어떤 이유로 왜 그것을 빌리고 또 빌려주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그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은 이 이기영이가 사람을 살해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금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그런 강도 살인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기영 주거지에서 뭐 혈흔이 이거저거 뭐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뭐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는데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럼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실 이기영 주변 인물들이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긴장을 시켰었고 예. 다만 경찰에서 95% 이상 확인했는데 이상이 없는 것 같다라는 것까지 제가 발표를 봐서 안심하나 싶었는데 그렇지 않은 소식이 또 나왔어요. 주거지에서 남성 1명 그리고 여성 3명의 혈흔이 발견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택시기사분이 있고 전 여자친구가 있고 현재 여자친구가 있다고 치더라도 예. 한 사람의 여성, 각각 다른 여성이잖아. 한 사람의 여성이 또 혈흔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추가 범죄 가능성이 남아있는 셈입니다. 자, 지금 뭐 시신 수색 장면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일단 오늘은 뭐 워낙 어둡기도 하고 현재까지는 뭐 발견되지 않아서 일단 오늘은 중단을 하고요. 내일 수색을 재개한다는 지금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세상에 그냥 집에다가 피를 흘리고 그냥 다니는 게 일상 다반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뭔가 또 있는 거 아닙니까, 진짜? 사실 이번에 이제 그 남성 1명과 여성 3명의 혈흔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4명의 희생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뭐 택시 기사 1명과 전 여친이 있다 하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이제 그 다른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즉 다시 말해서 새로운 버전이 돼 버린 것이죠. 2명만 하더라도 그것이 연쇄살인이 되는데 왜 그 집안에서 전혀 또 다른 사람의 혈흔이 발견이 됐는가? 물론 이제 자백을 하게 되면요, 그 어떤 뭐 혈액형이라든가 DNA를 통해서 만약에
다른 어떤 피해자를 발견을 할 수 있겠지만 설사 자백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것을 가지고 이기영의 입을 열기 위한 어떤 그 압박용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자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매우 과학적이고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이 됐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어떤 수사 단계에서부터 전혀 또 다른 그 버전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예. 수 있습니다. 아, 정말 걱정스러운데요. 자, 이기영 신상 공개 이후에 과거 행적에 대한 증언들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잠깐 듣고 가시죠. 이혼을 한대요. 뭐 위자료 다 주기로. 며칠 있다 결혼식을 하더라고요. 전 정부인은 아마 깔끔하게 지가 뭐 아파트 주고 뭐 애 문제도 지가 치우는 걸로 하고 정리했다고. 자, 이기영이가 지금 31살인데 뭐 이렇게 복잡합니까, 이거? 뭐 재혼했다는 지금 뭐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JTBC 보도에 따르면 이기영이 2017년 겨울부터 파주의 인력사무소에서 한 반년 정도 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인력사무소에서 함께한 동료가 결혼 생활이 처음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2018년 봄에 이제 파주에서 한 여성과 결혼식을 올렸고요. 또 신혼 생활을 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이경이 실제로 결혼을 2번 한 건지 두 번째 결혼인 것인지 그랬다면 혹시 굉장히 걱정됩니다만 이전 가족들한테 피해를 입힌 건 아닌지 그걸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상황이고요. MBC 보도에 따르면 최근 경찰 조사에서 과거 결혼했다 헤어진 적이 있다. 뭐 5년 전에 결혼한 여성의 존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그 여성의 존재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결혼식에 참석했던 예전 뭐 직장 동료였던 지인이 처음 결혼한 상대와는 아들까지 두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기영이 뭐 아들까지 뭐 자녀도 두고 있었다 이런 주변인들의 증언까지 지금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변호사님, 이혼한 전처나 뭐 이런 사람들도 좀 해코지한 거 아니에요, 혹시? 경찰이 그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 5년 전에 결혼한 여성은 신원 파악이 됐고 경찰 조사 결과 다행히 범죄 피해는 없었다, 특이사항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경찰이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자, 이기영 관련 증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번 준비한 얘기 들어보시죠. 이혼했다고 그래서 결혼 반지 파는 거라고 가처분한다고. 집도 팔아야 되고 차도 팔아야 되고 뭐 명품 시계도 팔아야 되고 기분 나빠가지고 갖고 있을 수가 없다고. 골드바가 150돈이 있는데 그거 팔러 오면 화장품 살 수 있어서 그래서 내가 믿지도 않았거든요. 자, 이 얘기만 들어봐도 이게 정말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네, 한 금은방 장부에 손글씨로 빼곡하게 거래자 명단이 적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이기영 이름이 있다는 게 이 JTBC 보도로 확인이 됐습니다. 일단 이기영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에 지난달 14일에 경기도 파주의 한 금은방에서 명품 브랜드 반지 한 쌍을 팔고 56만 원을 챙겼습니다. 반지 하나는 본인이 끼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뺐다고 하고요. 나머지 반지 하나는 살해된 전 여자친구 것이었습니다. 이 금은방 주인이 기억하기로는 이혼을 했는데 기분이 나빠서 반지를 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거짓말이었고요. 이 금은방 주인은 뒤늦게 공개된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이기영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 합니다. 자, 백 변호사님, 네. 생활고에 시달렸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골드밥에 150도 있다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일단 경찰에서 확인한 결과로는 이기영이 군전역 이후에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기영의 전 아내도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진술이 있었고요. 생활고를 이유로 음주운전 처벌도 굉장히 낮게 받았던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2019년에 음주운전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지금 보시면 2013년에 한 번, 2018년에 한 번 똑같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일단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걸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저 정도라면은 더 중한 형이 선고되는 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구금이 길어질 경우에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음을 고려했다. 그래서 법정 최저형으로 형을 정했다. 이런 판결이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마지막으로요. 이기영이 이제 내일 경찰은 검찰로 넘기겠다, 송치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검찰 송치 과정에서 카메라 앞에 세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 얼굴과 실제 얼굴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이냐. 당장 그 부분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제 그 일부 네티즌들이 지금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지금 이기영의 얼굴을 갖다가 실제로 이제 좀 약간 보여주는 그런 그 사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신상 공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매번 얘기하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거 없이 기본적으로 증거가 충분하면은 신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단 이제 그 밑에 그 예외 조건으로 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그 이기영 같은 경우는 허풍 과장이 굉장히 그 심한데요. 제가 좀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지금 처음에 알려지기로는 그 파주에 있는 4층 건물의 주인이 할아버지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우리 그 백 변호사님 언급을 하셨지만 이 장량 강경을 했을 때 이 가정 형평상 구금이 어려워서 최저로 이제 처벌한다 이렇게 얘기 나온 것으로 봐서는 그것조차도 거짓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갖다 했었는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내일 송치 과정에서 카메라 앞에 이기영은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일단 쓰고 나오겠죠. 본인이 벗지 않겠다, 그냥 나는 마스크를 쓰고 있겠다 하면 그거 벗길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강제로 벗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이기영의 모습은 이 눈 정도일 것이고 또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그걸 일부러 세워가지고 얼굴을 드러내게 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내일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되겠네요.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고가로 보이는 한 집에 집주인인 여성과 가사도우미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성은 가사도우미에게 세금 문제가 생겼다며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빌려달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빌린 현금과 신용카드로 대출을 받고 갚지 않은 여성. 그런데 이런 피해를 본 사람은 가사도우미 한 명이 아니라 다수였습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은 무려 18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여성은 이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편취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일단 사기 사건 같군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한 50대 여성이요. 서초구 일대에서 이 자신이 고용한 가사도우미를 비롯해서 19명에게 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거나 아니면 신용카드를 빌려서 대출을 받은 다음에 갚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이 살고 있던 주택들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19명에게서 18억 300만 원을 받아서 편취했습니다. 금융이나 세금 관련 업무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주로 노렸다고 합니다. 자, 피해자들의 면면이 참 안타깝습니다. 거의 이 여성과 접촉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피해자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가사도우미분 지금 사파로도 나가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직업 소개서 직원, 보험 설계사, 딸 과외 선생님, 이삿짐 센터 직원, 청소 아르바이트, 또 화장품 판매업자 등 아이고. 거의 본인과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피해 대상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다 대부분이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재력가 사모님 행세를 했다는 얘기겠죠? 네, 그렇습니다. 좀 뭐 돈이 많다고 알려진 동네에 집을 빌려놓고 거기 살면서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내가 현금이 너무 많은데 현금만 쓰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맞게 생겼다. 카드 실적이 있어야지 세금이 좀 줄어든다라면서 뭐 가사도우미 같은 사람 있을 때 카드를 빌려달라고 그래서 쓰고요. 남편 청와대에 근무하는데 지금 진급심사를 받고 있어서 아니 가족들이 카드도 마음대로 못 쓰네? 당신 카드 빌려주면 내가 돈 갚을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돈이 너무 많은데 너무 당신 형편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내가 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접근해서 또 이 카드랑 어떤 대출을 하도록 했던 겁니다. 일단 청와대 얘기 나오면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또 고급 저택에 사는 여성이고 재력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드는 데다가 거기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청와대에 근무한다는 남편이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사실 내가 최소한 돈을 빌려줘도 돈을 떼일 일은 없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겠죠. 이 여성이 피해자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랑 카드 좀 빌려줄 수 있냐. 내가 말일이라 영수증 처리를 하는데 맞출 게 많아서 한 달 안에 다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날 밤 피해자 딸이 이제 피해자의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데 여성의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막 돈을 뭐 여러 차례 송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혹시 저 그 사모님한테 돈 빌려준 거 있냐? 그러고 물어보니까 다 신용불량자 됐다고. 아유.
직원들끼리 서로 이야기 못하게 한답니다.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다라고 그런 고백까지 했다고 하네요. 자, 교수님, 진짜 이거는 우리 사건 반장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확실히 진짜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청와대 근무한다. 지금은 용산 용화대 뭐 대통령실이겠죠. 이거 하나. 그리고 뭡니까 또 재벌가 혼외자. 뭐 이런 거. 이거는 무조건 믿고 걸러야 됩니다. 우리 이제 사건 반장에서도 지난번 다뤘지 않습니까? 1950, 60년대 가짜 이강석 사건. 그때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가 끊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이 사건도 한 분석을 해봤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그 집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그 집안에 있는 그 가구들이 전부 고급 가구예요. 그것도 또 전부 다 빌려서 갖다 놓은 건데 그리고 딱 처음에 갔을 때 거기에 뭐 운전기사, 가사 도우미 이런 분들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이 집은 대단한 집안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이 피해자가 된 분들도 아주 돈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강남에 사시면서 그냥 노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소일거리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그분들도 돈이 있는 분들이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대통령이다 뭐 그다음에 이번에 또 청와대에서 진급 심사가 들어간다 또 뭐 금융 뭐 세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하니까 그분들은 다른 건 안 보고 이 집을 보고 소위 얘기해서 무대를 완전히 세팅을 시켜놓고 난 이후에 관객들을 끌어들여서 사기를 치는 굉장히 그 어떤 고도의 사기 수법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많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딱 그 고도의 사기 수법이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이거 죄송합니다. 초보의 이 실력이 아니에요. 네,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5년에도요, 이 사기 무고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전적이 있습니다. 복역 후에 2019년에 출소를 했는데 이후에 이 서초구 일대의 고가 빌라나 아파트에 입주해서 살았습니다. 주로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이 단기 월세 계약을 체결해서 옮겨 다니는 방식이었다고 하는데 그 기간 동안 19명의 피해자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결국 재판에 넘겨졌죠? 네,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 과정에서도요. 판사한테도 사기치려고 그랬어요. 아, 진짜? 내가 월 소득 3천만 원씩 벌던 사람이다.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예.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사기가 안 된다라고 주장한 거고 심지어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가짜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소득 신고까지 했던 겁니다. 정말로 소득이 있었던 것처럼. 세상에. 하지만 재판부가 속지는 않았죠. 어떻게 안 속았습니까? 판결을 오히려 좋지 않다라고 했고 범행의 정황도 좋지 않았고 또 누범 기간 이미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역 8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교수님, 그러니까 이 사건을 실제 보셨다고요? 이제 실제 제가 이제 분석을 했었죠. 그럼 마무리 말씀 좀 해주시죠. 사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에 자기가 능력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이제 그 징역을 살고 나오면 또 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위 수법 수사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일단 프로그램을 만들고 무대를 갖다 세팅만 하게 되면 거기에 다 걸려드는 이러한 어떤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요. 이 사기 사건 같은 경우는 상습성이 굉장히 강한 범죄로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몇 년 지나서 난 나가기만 하면 건물만 치면은 고기가 잡히는데 내가 안 할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람을 갖다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끊을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입주를 한 달 앞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신축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 점검 날 충격적인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곳곳에 떨어진 인분과 담배꽁초 등을 발견한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지금 7시 12분 지나고 있는데요. 저녁 식사 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좀 봐주십시오. 한 번만. 자, 경기도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진 사건. 아이고, 이건 진짜 사전 점검을 갔는데
네.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데 여기서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 점검 날 이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을 한 겁니다. 우선 이 정문의 진입로를 살펴보니까 교량 공사가 아직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들어갈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전 점검일이었는데도 공사 차량이 들락거리면서 여전히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도로 포장은 물론이고 외부 시설물도 마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아파트 내부도 역시 계단이 부서져 있거나 아니면 창문이 깨진 곳들도 보였다고 합니다. 또 건축 자재들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거는요, 이 변기 뚜껑 위에 소변을 본 듯한 흔적이 있었고 또 이 바닥에는 담배꽁초가 널브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채팅창에 아이 밥 먹는데 진짜 막 원성이 장난이 아니십니다. 죄송합니다. 자, 당장 다음 달 입주라기에는 딱 보셔도 야, 이거 심각해 보이시잖아요. 자,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 벽에 왜 덩칠이 양 변호사님 웃지만 마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아니 지금 왜 저한테 시키세요? 이게 진짜 다행이에요. 그게 바닥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청소가 덜 돼서 바닥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벽에까지 그런 흔적이 붙어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전에 이 입주 예정자분들 모셔놓고 보여드리면서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이 시공사는. 아니 저도 어제 이게 뉴스룸 리포트는 나갔던 사건인데 보면서도 야, 저기 시공사 시행사는 무슨 생각으로 저걸 아유 참. 자, 이 기자 일단 뭐 그 입주 예정자분들이 가서 정말 기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공사 관계자, 현장 관계자들 불러가 야, 니네들 지금 뭐 하는 거야? 항의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셨죠. 근데 지금 완공도 기약이 없는 상황이고 입주자 사전 점검 날인데도 정돈이 안 된 모습을 보인 거잖아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 현장 관계자는 항상 확인을 하고 있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은 저희 실수가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입주민들이 현장을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항의를 이어갔는데 이에 대해서 이 현장 관계자가요. 한국인 노동자들은 안 그러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랬을 거다.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 있다. 이런 해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유, 거기서 또 뭐 무슨 면피를 합니까? 또 국적을 따라서 국적 가지고. 자, 그리고 아유, 저희의 실수입니다. 자,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들킨 실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현장 점검을 하는데 그 실무자가 그 사전에 한번 자기가 미리 돌아보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완전히 정신줄을 갖다 놓고 있다가 그야말로 보이지 않아야 될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보인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저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적인 욕구와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종의 관습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원청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죠. 아유, 자, 그런데 입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 이겁니다. 바로 예정일에, 그러니까 입주 예정일에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기는 한 거냐, 이 문제인데요. 그분들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건축하시는 분들께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여드리고 여쭤보니까 이거 최소한 5월, 6월 정도는 돼야 입주가 가능할 거고 그리고 이제 넉넉 잡으면 1년은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언제 입주를 할지 모르는 그리고 과연 그런 보상은 나올지 이런 것들로 막막한 심정입니다. 백 변호사님 어쩌면 좋아. 그러니까 저는 아까 뭐 외국인 노동자가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예. 조금 전에 아파트 그 상태를 보시면 사전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자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공사 중입니다, 그냥.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아파트가 원래 기존 입주일이 2022년 9월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 한번 연기가 돼서 이제 2023년 1월로 그러니까 이제 곧 한 달, 요번 달 안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저기 무슨 상태가 문제, 저기 아예 공사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저거를 한 달 후에 입주가 가능할까요? 아니 보통 사전 점검 차가 못 들어가는데? 사전 점검이라고 하면 뭐 백 변호사님 아시겠지만 가가지고 네. 하자 보수하는데 그렇죠. 포스트잇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맞아요.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요즘 저 다 붙였는데 포스트잇을. 저기는 그냥 아예 공사가 안 된대요. 무슨 사전 점검, 뭐 점검을 할 게 있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문제는 지금 딱 봐도 한 달 안에 저기 입주한다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금전적인 피해가 입주 예정자분들은 막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좀 뭐 당장 뭐 지금 일단 이사를 먼저 기존 집에서 나온 사람들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이삿짐도 보관해놔야죠. 보관 보관해야죠. 비용 들죠. 그리고 대출 힘들게 막 디딤돌 대출 받은 분들 또 대출 저거 취소될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신축 이제 아파트에 내가 이걸 사자마자 바로 이제 전세가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제 전세 들어오실 분하고 같이 현장 방문한 분이 저기 아까 저 상태를 보면 저 계약하겠습니까? 예. 바로 계약 취소하죠. 그러니까 지금 금전적 피해는 과연 어떻게 해소할 예정인지 그것도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아우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야 니들 빨리 좀 끝내 지금 막 이러고 네. 죄송합니다. 자 시공사 좀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듣고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시공사는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있었다. 그리고 연기된 데 있어서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공사가 늦어졌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아이고. 하지만 이 화물연대 파업은 사실 2주 정도 이어진 것에 불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늦어진 데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하죠. 이 때문에 이 남양주시에서도 시공사 측에다가 대책을 세워서 제출하라 이런 입장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또 입주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보상에 관련해서는요. 일단 이미 한 차례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서 체결 과정에서 약간의 언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1월 입주일마저 지켜질지 약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렇게 앞으로 기약 없이 미뤄질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안이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날짜 잡아서 이사 일정 뭐 잡아놓은 분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나앉을 판이에요. 그러게요. 지금 상황에서 바로 뭐 어떤 조치를 취하기조차도 어려울 상황인데 지금으로서는 피해 현황이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사와 관련된 준비를 했다거나 대출을 받았다거나 이런 서류들 있죠. 그리고 가능하다라면 본인이 그 계약이 된 그 집 자체를 점검을 하셔서 사진도 좀 꼼꼼하게 찍어두시고 영상 촬영도 좀 해두셔서 향후의 일 그리고 같은 입주민들 비슷한 상황을 가진 입주민들끼리 연락망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혹시 이제 법적 절차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보니까 무슨 카페 같은 거는 이미 마련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죄송합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전남 순천 출신의 21살 유모 씨. 팔남매 중 막내딸로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서 서울에 있는 한 명문대에 진학한 가족의 자랑이었습니다. 이뿐인가요? 단정한 용모와 품행으로 그해 5월 대학 메이퀸에 선발되면서 신문에 이름까지 올렸습니다. 그런 그녀가 1971년 6월 학교 앞에서 웬 자동차에 올라타는데요. 이 차가 멈춘 곳은 서울 충무로의 대연각 호텔.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호텔 17층에서 그대로 떨어지고 맙니다. 앞날이 창창한 한 여대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건 연구소는 메이퀸의 추락, 그 미스터리를 파헤쳐봅니다. 자, 1970년대에 벌어진 사건. 자, 일단 뭐 본격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사건 내용 들으시다 보면은 요즘에 어떤 뭐랄까요 성인지 감수성에 비춰봐서는 좀 이해가 납득이 잘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점을 미리 조금 감안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당시 명문대를 다니던 한 여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는 건데 자, 그날로 돌아가 보죠. 네, 일단 이 피해자 유모 씨는요,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순천여고를 졸업을 했고 아버지가 고아원을 운영하고 또 팔남매 중에 막내딸이었습니다. 이후에 이 덕성여대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게 됐고 71년도 5월 덕성여대 메이퀸에 선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한 달쯤 뒤인 6월 30일 밤에요, 이 서울 충정로에 있던 대연각 호텔이 있습니다. 이 호텔의 17층에서 36m 아래인 5층 발코니로 추락해서 숨진 겁니다. 추락 직후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두부 손상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대연각 호텔은 당시 지어진 지 1년도 안 된 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새 호텔이었고 서울 시내 최고층 건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같은 해 크리스마스에 이 대형 화재가 발생해서 잘 알려진 그 호텔이기도 합니다. 예, 자 메이퀸. 네. 아 요즘엔 참 이런 거 했다가는 정말 큰 욕 먹죠. 그렇죠. 근데 예전에는 굉장히 어찌 보면 언론으로부터까지 주목을 받는 그런 행사이기도 했었고요.
이게 1927년에 이제 이대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개교일인 5월에 맞춰서 일단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이 되는 그렇게요. 학생을 선정을 하는 건데 일단은 처음에는 뭐 미모만이 기준이 아니었는데 점차 이제 좀 변질이 많이 됐죠. 예. 일제 탄압으로 좀 중단됐다가 1956년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학 내 미스 코리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메이킨에 선발되면 신문에서는 뭐 이 메이킨의 올해 메이킨의 고향, 뭐 취미, 신장 이런 게 앞다퉈서 보도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이대뿐만 아니라 다른 여대에서도 메이킨을 선발하게 됐고요. 유씨 같은 경우 1971년 5월에 덕성여대 메이킨에 선발이 된 겁니다. 자, 아무튼 그 유 씨도 정말 뭐 인기인이었을 것 같은데, 자, 사고 당일 그 대연각 호텔에 누구랑 같이 있었던 겁니까? 당시에 27세였던 이모 씨와 함께 있었고요. 먼저 호텔에 있었다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오해하실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렸는데 강제로 갔던 겁니다. 강제로 갔던 것이고 이 지금 피해자의 오빠가 이미 1년 전에 다른 일로 숨졌는데 그 숨진 오빠의 친구였던 이 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알고는 당연히 있었던 사이인 거고 계속 결혼해달라고 구애를 하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피해가 유 씨 같은 경우에는 오빠 친구 이상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실랑이가 있었던 상황이었고 호텔로 강제로 데려가서 3시간가량 결혼해달라며 실랑이를 벌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미 메이퀸이었던 이 피해 여성은 약혼자가 있었어요. 결혼이 예정돼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을 오빠의 친구라는 자가 호텔로 끌고 가가지고 결혼해달라고 구애를 했다. 이게 제가 아까 성인지 감수성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은 그때 70년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그 연속이 되는 그런 사안이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씨가 이 폭력 전과가 있는 그 같은 고향 출신 그 자신의 지인들에게 그 당시 돈으로 30만 원을 줬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환산을 해보니까 이게 1,000대가 넘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유 씨를 갖다가 이 호텔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이 사주를 받은 지인들이 그 당시에 하루 12,000원을 주고 승용차를 빌려가지고 대학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고향 선배인데 좀 만나자 해서 학교 앞에서 그 여성을 갖다가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차에 태워가지고 연희동에 있는 그 이 씨네 집으로 이제 갔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이 씨가 지시를 해가지고 저 광진구에 있는 워커힐 호텔로 데려갔다가 예. 그다음에 다시 6시까지 충무로에 있는 대형각 호텔 나이트클럽으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하고 충무로를 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호텔방을 2개, 즉 13호실, 9호실 2개를 잡아놓고 13호실에는 유 씨하고 이 씨 단둘이 집어넣고 나머지 앞방에는 그 공범들이 있으면서 망을 봤다라고 하니까 정말 이 여성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결국 그러면은 오빠의 친구라는 이 씨가 결국 유 씨의 죽음에 관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요, 유 씨를 호텔로 데려온 것까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떠민 적은 없다. 유 씨가 스스로 뛰어내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일단 이 씨는 결혼해달라고 하고 유 씨는 싫다고 거부하고 그러면서 이 씨는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위협까지 하고 이런 실랑이가 3시간 가까이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유 씨가 이 목이 마르니까 좀 물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청하길래 컵을 들고 세면장에서 이렇게 물을 떠오고 있는데 그 틈에 열어놓은 창문에 유 씨가 올라가서 순식간에 뛰어내렸기 때문에 미처 손 쓸 틈이 없었다. 이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이 말만으로 이 초반에요. 정조 유린당할 위기에 처하자 투신 이런 내용으로 보도가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요즘 같으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백 변호사님. 네. 결국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이자가 얘기하는 대로 다 그냥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좀 그 당시 경찰 초반의 대응이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일단은 뭐 부검하기 전에 이제 2차례 이제 육안으로 검시를 하는데 보니까 이 숨진 유 씨 목에서 목 졸림 흔적이 발견이 됐고요. 또 허벅지 윗부분에 길이 한 10cm 정도의 자상도 발견이 됐습니다. 또 거기다 이제 속옷이 찢긴 채로 발견이 됐고 이제 속옷에 이제 칼자국이 났는데 그 칼자국하고 몸에 난 칼자국하고 크기, 뭐 면이나 모두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엇보다도 물을 목마르다고 물을 떠달라고 해서 물을 떠오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유 씨가 투신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 예. 그러면 물컵이 어디 있어야 될까 물병이나? 그럼 그건 세면대 쪽에 있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작 물병과 컵은 호텔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타살의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됐고요.
초반에 뭐 이 씨 말만 듣고 성급하게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렇게 자살로 판단을 내렸던 경찰의 비판이 이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렇다면 제가 대강 생각하기로는 약혼자가 있었던 여성 하지만 그 여성을 짝사랑했던 이 남자 결국 호텔방으로 강제로 납치해서 데려갔다가 뭘 어떻게 해보려다가 결국 살해하게 된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강제로 호텔방에도 그러니까 처음에 호텔 나이트 클럽으로 이 강제로 그러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계속 집에 가고 싶어 하니까 보내주는 척 하면서 엘리베이터에 태워서 그대로 방으로 또 납치를 해갔던 겁니다. 그 상황에서 침실로 몰아넣고 결혼을 강요를 했고 이 강요를 하다 못해서 준비하고 있던 흉기로 허벅지를 찌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자상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예. 그래서 비명을 당연히 질렀을 거 아니겠습니까? 비명을 지르니까 그때 목을 졸랐던 겁니다. 목을 졸라서 실신하니까 마치 투신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창문 밖으로 던졌던 겁니다. 명백한 살인이었던 거죠. 그래놓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범들이 다른 방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 공범들에게는 내가 투신으로 신고할 테니까 너희들은 빨리 자리를 피해라. 이렇게 지시까지 했던 겁니다. 자, 최고급 호텔을 가고 나이트클럽 그리고 더군다나 거액의 돈을 주고 막 그 사주까지 했단 말이죠, 교수님. 실제로 이제 이 그 당시에 이 씨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한 1,500만 원 가량 가진 재력가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청자분들이 아니 무슨 1,500만 원짜리가 재력가냐? 그 당시에 서울의 주택이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샀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게 현장 검증 영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력가는 맞고요. 백화점에서 양화점을 운영했다는 거니까 구두점을 갖다가 서울 시내에 이제 운영했다는 거고 평소 돈을 잘 써서 대형각 호텔 매니저하고도 잘 아는 사이니까 거기다가 방을 잡았겠죠. 그래서 주변에서는 돈 잘 쓰는 그런 청년 그리고 놀기 좋아하고 형님 소리 듣기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한량이었던 거죠. 예. 자, 결국 재판정에 섰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네, 일단 이 씨는요,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여대생들이랑 나이트클럽 간 적은 정말 많지만 연애 감정 느낀 건 유 씨가 처음이었다. 그래서 결혼하자고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혼해달라고 하면 유 씨는 나는 결혼 상대로 외교관이나 교수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거절했다고 하는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좀 전형적인 논리를 들이대기도 합니다. 이 씨의 얘기인데요. 유 씨가 대학생이라는 프라이드를 앞세우면서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길래 나도 대학 시절에 쇼펜하우어의 허무주의에 빠져보기도 했고 책도 많이 읽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법정에서 무슨 했습니다. 얘기예요, 이게 도대체? 알겠습니다. 아무튼. 또 왜 방으로 데려갔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좋아하는 듯 하다가 살짝 도망가려는 유양의 콧대를 꺾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서 죽도록 사랑한 유양을 내가 죽였을 리 있겠냐.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랐다는 건 경찰에서 고문을 받아서 허위 자백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바꿨습니다. 고문, 네. 허위 자백. 참. 일단 1심에서는 이 이모 씨의 진술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검찰에서는 뭐 살인 및 강간치상죄로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1심 재판부가 그래도 처음부터 피해자를 죽이려 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살인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그러니까 강간치사죄. 그러니까 강간하고 사망했다고 생각을 하고 실수로 던졌다. 약간 이런 취지로 1심에서 이제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는데 당시 재판 장면이 나가고 있네요. 네,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엄청난 반전이 생깁니다. 왜요? 혈흔도 없고 흉기도 발견이 되지 않았고 무죄? 본인은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을 한 상황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니 이건 무죄다라고 상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게 됩니다. 아니 양 변호사님 무죄요? 정말 황당하죠. 예. 대법원이 보기에도 황당했던 모양입니다. 이거 고법 판결 제대로 사건을 안 들여다본 것 같다라면서 파기환송을 시켜서 다시 재판을 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런데요, 또 무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또 돌려보냈습니다. 두 번을 돌려보냈더니 그제서야 이번엔 또 무기징역을 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기징역했다, 무죄 나왔다, 파기환송했다, 무죄 나왔다, 또 파기환송했다, 무기징역이 나왔고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은 또 징역 10년으로 줄어들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말이죠. 이게 그런 겁니다. 이미 결혼을 약속해 놓은 상대가 있는데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은 마음을 바꿔 먹겠지. 이런 발상이 말이죠. 그 교수님 그 1950년대 미국 영화 7인의 신부 아시죠? 네. 그 7 남자 형제가 옆 동네 딸 부잣집 딸들 납치해가지고 같이 행복하게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정말 천인공로할 영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옛날 그 멍석말이 해가지고 예. 밤에 이 신부 약탈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1973년도에도 우리나라도 이런 게 있었어요. 10대 남성이 자기 동급생을 성폭행을 했어요. 그럼 그건 완전히 그야말로 뭐 강간 아닙니까? 근데 판사가 이런 판결을 얘기를 했다 그래요. 뭐 이 기왕 버린 몸이니까 결혼을 시켜가지고 서로 짝을 짓게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지금 2023년 같으면은 톰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그 엄청난 사건인데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경찰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결혼 강요 및 정조 유린으로 인해서 투신한 것으로 1차적으로 판단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시신에서 우리가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서 목이 졸린 어떤 흔적이 있다든가 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그 어떤 수사를 하지 않고 저렇게 끝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여성이 그 본인이 스스로 몸을 던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끝날 뻔했었던 건데 그나마도 몇 번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10년이 이제 선고가 된 건데 사실은 지금 현재의 그 어떤 시각으로 본다면 10년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요. 정말 커다란 벌을 줘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팩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팩 인도로 가보시죠. 네, 꽤나 높아 보이는 울타리를 훌쩍 넘는 이 동물 그대로 달리던 차로 돌진합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가버리는데요. 왜 이렇게 커? 네, 도로를 어슬렁거리며 지나가는 이 동물 무늬를 보니 야생에서나 볼 수 있는 표범입니다. 이 영상도 한번 보시죠. 트럭이 흔들립니다. 몇 발의 총성이 들리더니 표범이 뛰어내립니다. 뒤이어 같은 곳에서 한 남성이 내리고요. 다행히 크게 다쳐 보이지는 않습니다. 표범이 왜 막 저렇게 막 돌아다녀요? 네, 관계자에 따르면 이 표범은 먹이를 찾아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탈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피해도 꽤나 컸는데요. 여성과 아이들 그리고 표범을 구출하려던 산림 경비원까지 공격해서 최소 15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부상자의 대다수는 큰 상처를 입어서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이틀간의 수색 끝에 이 표범을 제압했고 검사 후에 국립공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태국으로 가보시죠. 네, 카페입니다. 직원이 주방에서 전화를 하고 있죠. 그런데 가게 바깥을 지나던 남성이 가게는 무언가를 보고 멈춥니다. 그리고 안에 있던 직원을 다급히 부르는데요. 네, 직원 소리를 지르면서 나가려고 해보지만 나가지를 못합니다. 왜요? 왜? 뭐 좀 느낌이 안 좋죠? 네. 가게 벽을 보시죠. 네, 무언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바로 뱀입니다. 네, 사이즈도 엄청나게 커 보이죠? 네, 직원 쪽을 향해서 저렇게 천천히 내려옵니다. 가게 밖에 있던 남성들이 김박대를 가져 잡아보려고 하는데 네, 뱀은 요리조리 피하면서 저항을 하는데요. 그러다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왜 괜히 건드려가지고 네, 자꾸 당겨보지만 뱀은 계산대 아래 틈을 통해서 안쪽으로 점점 더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직원 어떻게 해? 아직 안 네. 나왔어. 남성이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뱀 꼬리를 잡고 내리고 당깁니다. 땡기지 못하네요. 뱀이 테이블 다리에 몸통을 걸고 버티니까 저 쉽사리 나오지 않는데요. 네, 여러 차례 시도 끝에 뱀을 바깥으로 꺼내는데 성공합니다. 당시 가게에 있던 직원 생각만 해도 얼마나 놀랐을까요? 웃고 있어 근데. 네, 지금 이제 끝났으니까요. 네, 도망갈 곳이 없었고 너무 무섭고 또 뱀이 매달려 있을까 두렵다면서 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는 했습니다. 네, 뱀은 동물구조팀이 구조해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갔고요. 가게는 그릇이 깨진 거 말고는 다행히 다른 피해는 없다고 합니다. 정신적 충격 어떻게 할 거야? 자, 다음은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날아온 의자를 한 손으로 해치우는 여성. 네, 거의 무림의 고수 아닌 원더우먼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 저래요? 네, 이곳은 와플 가게인데요. 예. 몇 분 전에 음식이 늦게 나온다면서 몇 명의 손님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바빴던 직원들 참지 않고 맞서 화를 내는데요. 소리치는 손님에게 유리포트를 던지기도 하고 네, 돌진하다 넘어진 손님에게 주먹을 여러 번 휘두르기도 합니다. 네, 주방 식기들도 손님을 향해 던지네요. 야, 손님한테 진짜 네. 아이고. 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과 거의 싸움이 벌어지니까 예. 네, 이제 뭐 다 이미 가게 밖으로 다 나갔고요. 싸움이 붙은 직원들과 손님들은 멈추질 않습니다. 네,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을 날리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혼비백산 상태인데요. 자, 남자 직원들이 말려서 잠시 진정이 되나 싶은 찰나. 네, 고객이 가게 의자를 집어넣는 거고요. 이런. 네, 그걸 원더우먼처럼 막아낸 거였습니다. 다시 의자를 들고 던지려는 손님에게는 또 던져보라는 듯 고발도 합니다. 이거 언제 끝나요, 도대체? 너무 기네요. 네, 이 영상이 SNS에서 화제가 되니까 누리꾼들은 새로운 슈퍼히어로가 탄생했다. 와플하우스 걸. 미국을 지키는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와플집 직원들이라면서 패러디 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난투극 사실 지난해 벌어졌는데요. 영상을 찍은 사람이 최근 다른 와플하우스에서도 비슷한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을 듣고 이번에 공개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아니 웃으면 안 되는데 너무 어이없는 집단 난투인데 예. 치안이 확실히 안 좋네요 미국이 우리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린 저거 상상도 못하죠 저 정도는. 예. 알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정말 너무 춥습니다. 따뜻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 다시 옵니다. 차나깨나 코로나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